네 번째, 전 과목 미이수 제도에 대한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이수 제도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미이수 과목 설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미이수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미이수는 졸업하고 진급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과목의 미이수, 대학에서는 과목이 미이수되면 F학점을 부여하죠. 바로 페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미이수가 대학과는 좀 다른 형태로 불완전하게 도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학습을 통해 보완해주기 위해 F라는 말은 쓰지 않고 I, incomplete, 불완전한이라는 의미의 I를 사용합니다. 자, 표와 같이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40점 이상 E, 40점 미만이 I가 되겠습니다. 40점 이상은 이수된 거라면 40점 미만은 미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미수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다시 보충 이수해야 합니다. 원래 고교학점제가 최초에 논의될 때에는 이 과목을 재이수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다음 학년도에 후배들과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집중 이수일 경우에 또 다른 과목들과 겹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더 고민이 필요해서 우선 보충 이수 정도로만 제시하였습니다. 동일 과목에 대해 보충 이수를 통해서 40점 미만의 학생들을 다시 40점 이상의 성적으로 올리는, 즉 보충학습의 성격, 그리고 기초학력을 높이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임교육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성취도 40% 미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이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상위 성취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 이외에 하위 성취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앙 통제식 방식이라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학점 기반에서 학년 진급 졸업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앞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이제 192학점의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이 가능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각 과목별 과목 출석률을 3분의 2 이상 다녀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수업일수 3분의 2만 충족이 되면 성적과 상관없이 진급 졸업하는 형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일수 3분의 2만 설정할 것이냐, 아니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교육부 종합추진계획에서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출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명 학교에서 밥만 먹고 가는 학생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학교에 늦게 왔다가 식사만 하고 학교를 나가도 실제로 수업일수에 반영시켜서 진급과 졸업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목별 성취 수준이 40점 이상, 40% 이상이어야 하고 그 과목의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수료와 진급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미수료와 유예 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기타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만큼 선진국형 OECD형 교육제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업 일수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뿐입니다. 자, 6번째 중요한 쟁점입니다. 바로 학교에서의 성취도, 점수를 대입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참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학년별로도 차이가 있고 또 과목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표와 같이 참 헷갈리게 많이 있죠. 어떤 것은 석차 등급을 제공하고 어떤 것은 척사 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것은 표준 편차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것은 5단계로 표시하고 어떤 것은 3단계로 표시하는 등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25년도에 전면 적용이 되면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제공하지만 그 외의 모든 과목은 즉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5단계로 성취도만 제시합니다. 그 성취도에 맞추어서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성취도별 학생 분포 비율을 제공합니다. 성취도 평균 제공하지 않습니다. 석차 등급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수로 서열화하는 것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때 특히 소인수 과목이거나 혹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내가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자기의 진로 진학에 맞는 과목이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 과목인 1학년에서의 공통 과목만 누구나 선택하고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을 제공하지만 2, 3학년에 제시되는 각종 선택 과목들은 모두 다 5단계 성취도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장점이 예상되죠. 석차 등급을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현행 평가 제도를 혁신해서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제로 전면 전환해서 교육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말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런 점수를 받으면 학력을 인정한다는 또 취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능 대입 전형 구조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평가 제도로 인해 말씀드렸던 과목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성적 중심의 현행 평가 체제 하에서 개발 학생들의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표준 편차, 석차 등급보다 처음에 논의됐던 성취도별 평균도 내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내신 변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대입제도 변경 없이 전과목 성취평가제를 실시할 경우 변별력이 없는 평가자료가 대학에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시되었던 생기부 대입자료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개편, 미래형 대입제도에 맞물려 고교학점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7번째 핵심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7번째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연계입니다. 바로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능 대입제도 개편 추진입니다. 2021년 지금부터 2024년까지의 대입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대입은 학점제 대비 반영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것입니다. 반드시 4년 전에 입시를 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곧 나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8학년도부터의 입시는 완전히 다른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도 있었고 유은혜 부총리의 답변도 있었듯이 바로 미래형 대입제도로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은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상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시기의 대학 입시는 기존 입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말 관심과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장점과 부정적인 입장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라는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지 고교 교육의 변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질 만큼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교육 비전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과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이 사실 논란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바꾸냐라는 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는 변화되고 있고 사회가 변화되어 새로운 대입제도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인정하지만 내 아이, 내 자식에게 피해가 혹시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학부모이기에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특히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최대 난제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 개편 추진 체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는 이러한 기관들과 대입체제 공론화를 곧 착수할 예정이고 후속 조치가 곧 발표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저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들도 관심 기울이고 또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도록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학교 밖 교육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 4번째 단계가 지역사회 연계교육과정입니다. 이제는 학교의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넘어서는 교육도 교육이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입니다. 대학에서도 학교 밖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학생의 진로 적성에 연계된 내용으로 학교장이 학교 내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학습장이나 기업 등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3년간 최대 6학점만 하자, 아니자 12학점까지도 학점을 더 늘리자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교육부가 시도공통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곧 22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겠죠. 현재 많은 교육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즉 마을학교와 마을교육자원들과 학교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죠. 바로 삶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마을교육과 사회학습장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또한 걱정되는 부분들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위장한 사교육업체, 즉 유사 사회학습장이 만들어져서 변종 사교육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입시 차별화 전략으로 바로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선정부터 또 입시에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는 곧 학교 밖 학습 경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2022년도에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하더라도 최소 범위가 될 것이고 2025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이나 지역사회 학습장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겠네요.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학교에서 학점을 빼줘야 되겠죠. 학교 밖에서 6학점을 이수했으면 그것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주니 학교 교육과정에서 6학점을 빼줘야 되겠죠. 아니면 더하기에서 플러스로, 그걸 순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순중 혹은 플러스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뺀다면 학교에서 그만큼 공강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강을 대비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바로 이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교 강사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탄력적 배치가 필요하겠죠. 교사 위주의 인사관리가 아니라 학생 위주의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점이 됩니다. 단일 표시 과목 중심의 지금의 현재 교원 자격이 제약돌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교사들, 사범대와 교대에서는 복수 전공자에게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예비교원들에게 다과목, 다 교과 지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서 바로 교사 수급, 교 4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점제를 운영하다 보면 전문 과목이 필요한데 이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간제로 임용을 해서 이 과목을 가르치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직업 공무원 제도인 교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거다라고 해서 교원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경직된 교원 제도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 전문 분야에 관해서만큼은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지금은 행정학급이라고 하지요. 1반부터 2반, 3반, 4반으로 이어지는 행정학급, 즉 학급 담임선생님이 존재하는 행정학급별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하면서 반이 늘어납니다. 현재에서는 가능하면 반을 늘리지 않고 반과 반을 과목별로 섞어서 10개 행정학급이면 10개 반으로 재편하게 하는데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10개의 행정학급이더라도 수업은 12학급, 실제 수업학급은 15학급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명 기준으로 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반은 12명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이 있고 어떤 반은 13명이 신청한 과목이 있으면 합쳐서 한 반이지만 분반의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두 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행정학급이 아니라 수업학급으로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행정학급이 아니라 수업학급으로 과목이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교원 수급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몇몇 언론 기사에서는 최소 20%, 많게는 30%까지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은 교육부가 늘리지 못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교사의 월급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를 늘려서 수업 학급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된다면 교사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과 관련돼서 9가지 핵심 쟁점으로 집중 탐구해 보았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 어떤 부분들은 부정적인 면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교학점제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교육제도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본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고교학점제의 첫 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동일한 학부모의 마음으로 고교학점제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같은 바른 정보가 필요하고 든든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든든한 동행자가 되기 위해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함께 자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꿈과 삶, 그리고 성공 진학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